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영상 69페이지에 세포 골격이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세포 골격은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하면요, 그림 2.28번에 사진 요 초록색으로 뭔가 있는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얗고 연한 밝은 연두색으로 그물망 같은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특별하게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구조만 눈에 딱 들어오도록 특별하게 염색을 해서 형광빛을 갖다가 촬영을 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그물망 구조가 바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세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세포 골격이 그물망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세포의 본연의 형태가 잘 유지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세포 자체가 탄력을 띌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 봐 교수와 예시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세포 골격이 전혀 없는 세포가 있다고 칩시다. 세포막이 있고 뭐 핵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밑에 땅바닥에다 이 세포를 딱 두고 위에서 누가 세게 압력을 눌러버렸다 그러면 이 세포는 세포 골격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빈대떡처럼 그냥 납작하게 되어버려서 절대로 이 형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람의 피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팔, 뭐 여러분 얼굴 이런 데다가 손가락으로 한번 힘을 줘서 꾹 한번 눌러보세요. 눌렀다가 딱 손을 떼면 원래 상태로 피부가 다시 올라와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포 자체가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탄력이 없으면 누르면 누른 대로 푹푹 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의 탄력이라든지 그리고 세포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백질 구조체를 바로 세포 골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세포 골격은 어떻게 보통 우리가 설명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세소관, 두 번째는 미세필라멘트, 세 번째는 중간 필라멘트라고 하는 각종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세포 골격의 종류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먼저 단백질의 종류 중에 튜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일단 존재하고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일단 존재하는 걸 먼저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고요. 튜블린이라고 하는 그 두 덩어리가 한 몸이 된 일양체 형태의 단백질이 서로 모여서 이게 나선 형태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다란 기둥처럼 줄기처럼 이렇게 형태를 이룬 것이 바로 미세소관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가장 굵은 세포 골격의 단백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느다란 세포 골격에 해당되는 이러한 막대 모양의 미세필라멘트는 미세소관에 비해서 대충 3분의 1 굵기밖에 안 되고 오로지 액틴 단백질에 의해서만 조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간 필라멘트는 이렇게 미세소관과 이제 액틴 분자의 중간자적인 형태로서 굵기도 딱 중간이고요. 이러한 액틴 분자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튜블린 이해양체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약간 구조 자체가 여기 중합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복합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저기 필라멘트와 미세소관이 한데 엉켜서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세포 골격은 세포질에 골고루 그물처럼 퍼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미세소관이나 미세필라멘트, 중간 필라멘트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포 단위 수준에서의 작은 세계에서 봤을 때는 선모와 편모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현모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활발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어, 채찍편자라고 해서 정자의 꼬리처럼 기다란 채찍편 생겨 있는 그리고 활동성이 매우 뛰어난 활발하게 움직이는 운동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선모를 이루는 하나의 성분이 바로 위의 세포 골격 단백질이거나 아니면 동물의 표면에 아주 촘촘하게 섬섬 옥수처럼 아주 그냥 뭐 미세한 털들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선모들을 이루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러한 그 선모나 편모를 이루는 단백질들이 바로 세포 골격 성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기 사람의 호흡기관에 나야 되는 섬모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관지나 특히 코털, 콧구멍 속 안쪽의 세포 쪽에는 어, 코털 말고도 작은 섬모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얘네들은 운동을 얘네 능동적으로만 하기보다는 자잘한 털 때문에 먼지가 여기에 껴서 이제 코딱지나 콧물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정자는 실질적으로 운동성을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성을 보여주는 편모가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운동성이 있는 이러한 편모 같은 것들은 이러한 이게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공통적인 모양의 단위체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편모와 선모는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성이 있는데 선모는 거의 없는 거 편모는 되게 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털처럼 보이는 단백질 하나의 가닥 줄기가 아주 활동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에는 이 미세소관이 9 플러스 2라고 하는 특징적인 배열을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기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어, 이 B번은 사진 제가 볼게요. 편모를 반으로 톡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정자의 꼬리를 칼로 이렇게 탁 잘라서 그 잘린 단면을 보게 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가운데 2개짜리 단백질 관이 있고요. 이걸 중심세관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주변에 8개의 주변 세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심 세관과 주변 세관이 이 디네인이라고 하는 연결 단백질에 의해서 고정이 착착 확실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미세소관의 기저부, 이 밑에 요런 줄기가 밑에 어떤 기저부, 맨 밑바닥에 뿌리 같은 것이 이제 세포에 딱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이제 책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에 오른쪽 단을 위에서 두 번째 문단 읽겠습니다. 세포 골격은 진핵세포에서 관찰되는 미세한 단백질 막대와 관으로 구성된 그물망 조직 구조로서 세포 속기관의 위치와 세포의 3차원적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어떤 세포 골격 구성물은 세포 내용물의 이동을 위한 철도 역할도 하고 다른 세포 골격의 다른 구성물인 모터 단백질은 화학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해서 운동을 한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력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70페이지 가게 되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물질 이동하는 관의 역할을 한다는 건 바로 이놈 때문에 그래요. 이놈 미세소관 때문에. 이거 관입니다, 관. 여기 밑에 관이라고 나와 있죠, 글자가. 여기가 안에 이렇게 튜블린들이 둘둘둘 나선으로 감싸서 속에가 통통 비어있는 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세포결국은 일반적으로 구성 성분인 단백질의 종류, 크기, 그리고 그 더 큰 구조로 조립되는 방식에 의해 미세소관으로 불리거나 미사 필라멘트로 불리거나 중간 필라멘트로 불린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미세소관을 마이크로 튜블이라고 부르고요. 미세 필라멘트를 마이크로 필라멘트라고 부르고요. 중간 필라멘트를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라고 부른다는 거. 용어가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밑에는 이제 미세소관에 대한 미세소관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세소관은 얘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모와 선모가 미세소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세포의 내외적 운동을 담당하는 긴 원통형의 미세소관이 존재하는데 미세소관은 튜블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일양체가 질은 25나노미터의 원통 모형으로 조립된 구조로 그 길이는 튜뷸린 분자가 첨가되거나 제거됨에 따라 그 길이는 얼마든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그 미세 소관 같은 경우에는 DNA가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뭐지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할 때 DNA를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길 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그 녀석이 바로 이 미세 소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줄에 가면 세포 분열과 같은 특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세 소관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줄에 보면 항암 치료에 사용되는 어떠한 약물은 튜블린이라고 하는 미세소관이 조립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세포 분열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암세포의 세포 분열 억제해서 암을 치료한다라는 설명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미세 소기관은 운동할 수 있는 기관인 선모나 편모를 만들 수가 있는데 계속 밑줄 칩니다. 선모는 머리카락처럼 생겼으며 통합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흐르듯이 전체 모든 털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세포를 따라 물길 운동을 일으키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선모는 중앙에 한 쌍의 미세 소관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9쌍의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진 9 플러스 2 배열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DNA는 방금 전에 그림을 보고 교수가 설명했던 거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운동 단백질은 중요한 거 ATP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해서 운동이 선모와 편모의 운동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71페이지에 같은 2 플러스 9 플러스 2 구조를 가지지만 길이가 훨씬 긴 꼬리 모양의 편모는 채찍 같은 운동으로 정자를 유용하여 전진하게 하는 것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다. 운동성은 아주 갑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감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 들으면서 애매한 건 뭐냐면은 선모가 되었건 그 편모가 되었건 어쨌든 운동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9 플러스 2 구조의 미세 소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세 소관 하나가 두 개씩 이렇게 두 줄로 묶여가지고 한 팀을 이루는데 이것들이 중심에 한 세트, 그다음에 주변에 9개 세트가 있는 그런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뭐 9 플러스 1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9 플러스 2인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71페이지에 가면 이제 근육 조직에서의 액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미세필라멘트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우리 저기 근육은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죠. 네,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기 수축의 역할을 하는, 즉 힘을 받아서 근육덩어리, 살덩어리를 오그라들게끔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은 바로 액틴으로 이루어진 미세필라멘트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근육 조직에서 액틴으로 구성된 미세필라멘트는 마이오신 굵은 필라멘트와 같이 교대로 여기 보면은 마이오신 여기 마이오신 액틴 굵은 마이오신 또 여기 가느다란 액틴 또 마이오신 액틴 이런 식으로 교대로 지금 교차해서 지금 차곡차곡 쌓여 있죠. 그래서 근육이 좌우로 이렇게 잡아 당겨지면서 수축을 할 때는 누가 힘을 쓰는 거냐면 바로 액틴이 미세필라멘트 액틴 성분으로 되어 있는 미세필라멘트가 힘을 써가지고 오그라드는 겁니다.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육이 풀릴 때에는 이제 액틴은 작용하지 않고 마이오신 분자들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 마이오신 굵은 필라멘트가 이제 힘을 써갖고 이제 결국에는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액틴과 마이오신 그 필라멘트의 역할에 의해서 뭐가 된다?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가능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 수축될 때에는 ATP가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수축될 때 액틴 필라멘트가 어떻게 서로 탱탱하게 잡아당겨서 뭐라고 할까 탄력을 발휘할 때 그때는
ATP가 ADP로 쪼개지면서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7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미세필라멘트는 액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목이 그렇고요. 그 밑에 부분에 세포 골격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길고 가는 막대기 모양의 액틴 단백질로 구성된 미세필라멘트가 있다. 미세 소관과는 달리 속이 절대로 비어 있지 않고 굵기는 7나노미터로 좀 상당히 가늘지만 일단 튼튼합니다. 질깁니다. 이 녀석은 가운데 관이 없어서 아주 질겨요. 미세 필라멘트는 밀고 당기는 장력에 강하여 세포 자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세포 간의 연결과 다른 여러 단백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세포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밑줄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액틴과 결합하는 단백질 중 잘 알려진 단백질은 마이오신이 있는데 마이오신은 ATP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액틴 필라멘트를 움직인다라고 정확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육세포에서 실제로 수많은 마이오신이 미세필라멘트를 활주시켜서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근육 수축시키는데 이 밖에도 액틴과 마이오신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세포 운동이나 세포질의 성분의 이동 또는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근육 단백질 이동에 있어서 마이오신과 액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자,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액틴이 잡아당기면서 근육이 수축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마이오신이 미세 필라멘트를 활주시켜 근육 수축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마이오신은 여기에 버티고 있고요. 여기는 버티고 있고 활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비행기 활주로 아시죠? 달려나간다는 게 활주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굵은 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마치 비행기의 활주로 역할을 하고 그 위를 활주에서 달리는 비행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액틴 필라멘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해놨는데 마치 번역은 마이오신 굵은 필라멘트 덕분에 수축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기 딱 쉽죠, 그렇죠?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이해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액틴 필라멘트가 움직이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것이고 액틴 필라멘트가 움직이려면 바탕, 활주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녀석이 누구다?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수가 책에 있는 문장 하나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그 설명을 이해하시고 머릿속으로 연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좀 더 자세히 얘기할까요? 마이오신은 보면은, 마이오신 부분 필라멘트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팔이나 손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단백질인데 이렇게 손처럼 생긴, 집게처럼 생긴 단백질이 일명 마이오신 분자의 교차다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솔직히 군데군데 삐져서 나와서 자라나와 있어요. 이 녀석의 역할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액틴 단백질을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집게를 붙잡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마이오신 그 가닥 옆에 이렇게 팔들이 이렇게 쭉 삐죽삐죽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팔들이 바로 교차다리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여길 지나고 있는 것들이 얇은 관이 바로 액틴으로 구성된 미세필라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붙잡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소모시켜 가지고 활주한다는 얘기는 이 팔이 뒤로 제껴진다는 거예요. 집게가 여기 있던 집게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집게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집게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마이오신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액틴 이 가닥이 왼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교수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거고 이제 중간 필라멘트는 아주 또 의미가 더 대단합니다. 자, 중간 필라멘트는 그 피부 조직과 피부 조직 또는 여러 가지 근육 조직과 근육 조직 또는 여러 가지 세포 조직과 세포 조직을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본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간 필라멘트입니다. 이 본드가 아주 튼튼하진 않아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런 중간 필라멘트 단백질이 손상을 입거나 열에 의해서 손상을 입거나 아니면 마찰에 의해서 강제로 본드 역할을 하던 게 이제 그 접착 효과가 강제로 뜯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물집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상을 입었을 때 물집 생기죠? 왜 생기냐고요? 뜨거운 물이 이 겉에 표면에
딱 닿게, 피부 표면에 닿게 되면 이 겉에 있는 거, 외피하고 속에 있는 진피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예, 중간 필라멘트가 본드 역할로 둘을 연결해주고 있는, 예, 세포의 기저층하고 표피층하고를 연결을 해줍니다. 단단하게 딱 붙여주고 있는데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층을 이루고 있는 중간 필라멘트 단백질이 만약에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되거나 파괴가 되면, 즉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요 피부 피부 위에 있는 표피층하고 밑에 기저세포층하고 떨어지게 되는데, 이 떨어지는 공간에 혈액에서 누런액에 해당되는 림프액이나 혈장 같은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물집이 되는 겁니다. 열에 의해서 또는 마찰에 의해서 어쨌든 중간 필라멘트의 역할이 파괴가 되면 물집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설명이 나오는 게 7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71페이지 왼쪽 단의 아래쪽에서부터 밑줄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세포 분열이 왕성한 피부세포 내의 중간 필라멘트는 세포 모양을 견고히 받쳐주는 구조를 만들어 세포 상호관과 하부 조직을 강하게 부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안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실 상당히 중요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암기 좀 시키고 중요한 거 강조시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혈구도 세포막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핵은 없지만 적혈구도 껍데기 막이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도나츠 모양으로 생겼다고 통상 이야기를 하죠. 적혈구의 이 막에 여기 나와 있는 탄수화물 분자 이 더듬이가 어떤 종류냐, 즉 단단백질 종류가 어떤 녀석이냐에 따라서 A형 혈액형의 적혈구냐, B형 혈액형의 적혈구냐, AB형 형태의 적혈구냐, O형 형태의 적혈구냐가 결정이 돼서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단백질에 붙어있는 더듬이가 A형이다 그러면은 A형의 더듬이 형태의 단백질이 이 주변에 계속 A형만 이렇게 수북히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혈액형, 그 사람 몸에서 발견되는 적혈구는 A형 더듬이를 갖고 있는 적혈구만 발견되기 때문에 A형 혈액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형 혈액형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A형 더듬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B형 더듬이를 갖고 있는, 이런 더듬이로만 되어 있는 단백질이 적혈구 세포막 표면에 세포막 표면에 이렇게 단백질이 배치가 된다면 그러한 적혈구들로만 피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B형 혈액형의 혈액형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B형은 뭐냐? 적혈구를 딱 조사를 해봤을 때 표면에 A형 더듬이도 있고 A형 더듬이를 갖고 있는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B형 더듬이를 갖고 있는 단백질도 있고 골고루 이렇게 있는 경우가 그 AB형 혈액형에서 발견되는 적혈구의 세포막 표면입니다. 근데 만약에 더듬이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단백질들 중에 이 단백질들 중에 세포막에 있는 이런 단백질들 중에 더듬이 자체가 없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주 민더듬이야. 민단백질이야. 그럴 경우에는 그런 형태의 적혈구가 바로 O형 혈액형의 세포막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적혈구 세포막의 형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세포막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단백질 있잖아요. 이 단백질은 세포막 안쪽으로 여러 가지 단백질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탄탄하게 이렇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펙트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백질하고요. 막대 모양의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키린이라고 해서 이게 세포막과 세포 내부의 단백질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단백질에서부터 나오는 시그널을 전달하는 시그널 화학 물질들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지난번에 뭐 CGMP 뭐 이런 거 교수가 설명했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연결 역할을 해주는 스펙트린과 단백질의 다리 역할을 하는 엔키린이라고 하는 것들도 실제로 단백질의 형태로, 세포 내 단백질 형태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 없으면 세포 구조는 다 망가져요. 적혈구뿐만 아니고 정상적인 세포들도 이런 구조는 다 있습니다. 엔키린 다 있고요. 스펙트린 다 있어요. 이 스펙트린이 이제 세포 골격이랑 더 연결이 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움직이거든요. 뭐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엔키린과 스펙트린 덕분에 세포막이 당단백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 형태를 똑바로 유지할 수 있는 세포막이 세포질하고도 유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그 세포 자체 형태를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바로 엔키린과 스펙트린의 구조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오른쪽에 이제 그 오른쪽 단에 보면 근육세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앞에서 봤던 액틴과 마이오신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계속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하는 엔키린과 스펙트린의 역할처럼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 근육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 말고요. 근육 단백질 말고 근육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경우 근육세포의 당단백질이 이렇게 복잡하게 라미닌이라고 하는 더듬이 단백질을 갖고 있는 이런 단백질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단백질을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 즉 안에 있는 힘을 쓰는 사슬인 수축을 할 때 큰 역할을 하는 액틴 필라멘트와 근육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연결해주는 역할하는 다리 역할하는 녀석이 바로 스트로핀이라고 하는 훌륭한 녀석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4페이지를 좀 넘어가 보면 본문에 이런 설명이 나오니까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어, 디스스트로핀, 교수가 그냥 스트로핀이라고 발음해버리네요. 미안합니다. 디스스트로핀, 미안합니다. 발음 자꾸 꼬이네요. 디스트로핀. 자, 디스트로핀은 세포 골격을 이루는 액틴과 세포막의 당 단백질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된 단 단백질 중 일부는 근육세포 주변에 간충직에 있는 십자형 라미닌과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형 라미닌이 저기 위에 또 있지 보이시죠? 그죠? 그 결과적으로 근육세포의 골격과 세포막 그리고 간충직은 뭐냐면요. 세포 외쪽에 있는 이렇게 세포를 벗어나서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이간자에 채워져 있는 채워질 충에다가 직은 뭐냐면 이게 직은 어떠한 성분 뭐 이런 물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충직에 있는 외액과도 이렇게 라미닌 단백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근육 주변에는 이런 공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축을 이룸으로써 밑줄을 계속 찝니다. 근육세포는 매우 강한 모습을 갖추어 반복되는 수축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게 된다. 근육 약화 증세에 나타나는 근위축증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근위축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아마비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건데요. 디스트로 디스트로핀 자체 또는 이와 결합하는 당 단백질이 없거나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근육이 뒤틀린 채로 삶이 산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근육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오므리지 못하는 근위축증을 겪으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을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2단원은 여기서 끝났고요. 3단원은 이제 드디어 세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제 활용을 하고 또 그 활용을 하려면 또 ATP를 또 합성해 내야 되겠죠. 에너지를 획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반딧불은 꼬리에서 이렇게 형광빛이 보통 나와요. 이때도 엄청나게 저장되어 있는 세포 내에 저장되는 ATP 에너지를 갖다가 바로 빛 에너지로 변환시키면서 루시베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ATP를 AMP로 바꿔줌으로써 이제 빛이 발현되는 건데요. 뭐 그런 설명은 지금 여러분 저기 3단원의 제목에 보시게 되면은 반딧불의 꼬리에 있는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형광 단백질이 ATP를 만나서 반응하면 옥시루시페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변하면서 ATP를 AMP로 바꿔주면서 바이포스페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산탄소를 내면서
빛을 발한다. 이런 반응식이 나와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교수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일단 이 정도를 이해하시고 이제 본문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상의 목차를 보면은 되게 공부할 것들이 되게 많고 좀 복잡합니다. 3단원이 좀 짧게는 보이지만 막상 따지고 보면 되게 설명할 거리도 많고 이해할 것들, 특히 암기해야 될 것 더럽게 많습니다. 자, 뭐 각오하셔야 되겠죠. 자, 먼저 에너지를 사용해야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에너지 순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생체 내에 에너지를 계속 축적하고 저장하고 있을 수만 없어요. 축적하고 저장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운동을 한다거나 생리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할 목적으로 지금 에너지를 비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비축해 놓은 에너지가 다 쓰이게 되면 다시 재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에너지를 다시 환원해서 다시 복원해 놓거나. 그래서 78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78페이지의 왼쪽 단의 두 번째 문단 밑줄 칩니다. 에너지에 대한 정의부터 여러분 좀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란 단어는 산업혁명으로 자동차나 기차와 같은 내연기관이나 말이나 낙하는 물을 대체하기 시작했던 시기, 약 2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 단어가 그때쯤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예요. 자, 사람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생물학자들도 생물의 생존에 필요한 생체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는 생체 에너지학이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 다음 줄 에너지의 정의 나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간단하죠.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어떤 힘, 예를 들어 중력이나 마찰력에 반하여 물질을 이동시키거나 바꾸는 것이 에너지인데 자 그런데 그 다음 줄. 하지만 에너지가 작용하여 어떤 변화를 유발할 때에는 물질을 통해 보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쉽게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에너지 변환의 법칙인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부르는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형태가 바뀔 수는 있어도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쉽게 변환될 수 있다는 말도 에너지 변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에 여러분 밑줄 칠 부분이 일단은 아까 왼쪽 단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오른쪽 단의 첫 번째 줄 무슨 에너지 이다까지 거의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하지만에서부터 쭉 밑줄 쳐서 예를 들어 직전까지 쉽게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나타날 수 있다까지 밑줄 치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단입니다. 생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단위는 칼로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 단위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줄이라고 하는, J라고 하는 알파벳을 표시하는 단위가 바로 화학에서 이야기하거나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단위죠. 하지만 생물학에서는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식품, 영양학에 있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언급할 때에는 이 칼로리라고 하는 단위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칼로리라고 하는 에너지 값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킬로칼로리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킬로 단위의 칼로리 값으로 주로 에너지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줄 더 칩니다. 여기서 1칼로리는 물 1g을 14.5도에서부터 15.5도, 즉 1도, 섭씨 1도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1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단 첫 번째 줄 밑줄 칩니다.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모든 생물이 비슷하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과정, 세포 호흡 과정과 그다음에 광합성이 가장 중요한데 광합성 과정은 생물학적 에너지 생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엽록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서 탄화수소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부산물로 배출되고 이때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식물 자신 물론 다른 동생물들의 연료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세포 호흡 과정은 지금 이 문단은 지금 광합성과 세포 호흡 두 가지를 꼭 설명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지금 중요한 사항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세포 호흡 과정은 탄수화물을 이산화탄소로 분해하고 산소를 물로 산화시키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고에너지 화합물인 ATP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다. ATP가 나오는 얘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엽록소에 의한 광합성으로 바로 ATP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식물을 뜯어먹는 동물이 나타나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ATP를 합성한다는 뜻. 그렇게 해서 생물학적인 에너지원인 ATP가 탄생한다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 그림 3.2번은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서 뭐 전기 에너지를 뭐 빛 에너지를 무슨 광합성 에너지로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에너지는 흐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 78페이지 아래쪽에 생물은 태양, 지구, 다른 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가장 간단한 거죠. 지구로 햇볕을 타고서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태양 에너지가 곧 지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생명들이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설명이 어디까지? 79페이지까지 당연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밑줄 칠 내용은 별로 없고요. 다만 7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화학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맨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부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부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해구의 열이 분출돼서 나오는 해구의 열 분수 출구에 사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그런 독특한 박테리아가 있는데, 해양 바닥에 갈라진 틈으로 용암이 노출되어 그 열기가 바닷물을 뜨겁게 만들고 그 열기에 의해 뜨거운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지역에서 이 뜨거운 열수가 분출되는 구멍에 살아서 돌아다니는 박테리아는 황화수소나 그 밖의 무기물의 화학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만들어 스스로는 또는 물론 이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생물에게도 에너지를 제공을 한다. 이처럼 무기물의 화학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물을 화학독립 영양생물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외워야 될 거 화학독립 영양생물의 정의 무기물의 별표, 무기물 의 화학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생물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음 페이지 사진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그림 3.3번과 같은 그러한 설명이 그림으로 나와 있죠. 밑에 심해 아주 깊은 바닷속에 가면은 이런 해조류 같은 것들이 살아 있을 겁니다. 화학 독립 영양성 박테리아가 이제 열수 분출구에 살아서 이제 생존하고 있으면 그 주변에 그 박테리아를 먹이로 활동해서 살아남는 물고기라든지 해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학 독립 영양성 박테리아 덕분에 살 수 있는 녀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너지가 계속 전달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뭐 이제 그냥 그래도 수월한 종류의 스토리가 나오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형태가 자꾸 바뀐다라고 얘기했는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바뀔 수도 있고 위치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에너지는 크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크게 두 가지로 보통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이제 대비해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운동 에너지가 뭐고 위치 에너지가 뭔지는 80페이지에 한가득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물학에서는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화학이나 물리학이면 모를까.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위치 에너지가 크게 되면, 즉, 높은 위치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증가한 상태고, 낮은 위치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대신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가 되는 거죠. 에너지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교수가 아까 설명했었죠. 에너지는 에너지 형태가 서로 변환돼서 바뀔 수는 있어도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즉, 에너지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닥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림은 이걸로 넘어가고요. 개념 정리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다만 이 81페이지의 본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적 물질 대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연력학적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와 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좀 여기 구석에다 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라는 게 뭔지는 아시나요? 1학년 학생들이라면 일반 화학에서 한 10단원 정도 공부할 때쯤에 또는 8단원쯤 공부할 때 튀어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교수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컵이 있어요. 컵에다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보려고 이렇게 어떤 물질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생물학을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화학처럼 설명하면 안 되고요. 세포로 설명해야지 원래 맞습니다. 세포막이 있고 여기 핵도 있고 이 세포질에는 각종 생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지금 빗금 쳐져 있는 세포질 영역이 화학 반응, 생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자, 지금 이쪽이 됐건 이쪽이 됐건 간에 핵심적인 화학 활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비급진 공간을 바로 계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학 반응이 생화학 반응이 핵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반응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생물학에서는 생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비금층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하면 A라는 집합이 딱 있을 때 이 주변을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여집합에 해당되는 주변을 갖다가 주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연력학적 법칙에서는 항상 개와 주위를 꼭 구별해 놓고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에너지가 개 주위에 있던 에너지가 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흡열 반응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 안에 있던 에너지가 주위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포막을 기준으로 안쪽은 개, 바깥쪽은 주위이기 때문에 이 경계, 세포막의 경계를 기준으로 에너지의 출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세포 자체도 ATP를 내보내거나 ATP를 받아들이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걸 미리 교수가 이야기를 해둡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81페이지에 그렇게 설명 안 나와 있고 개와 주의를 따라서 뭐 에너지가 들락날락거리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설명이 81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문단까지 설명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깊은 내용을 이 개념을 가지고 이해한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빨리 이해가 될 텐데 만약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보아라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들어온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교사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생물학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에너지에 관한 기초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페이지 내용이다 보니까 솔직히 일반 생물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닥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페이지가 아니어서 교수가 일부러 밑줄을 많이 치고 있는 게 일부러 밑줄을 안 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앞에 공부했던 1단원과 2단원을 잘 보시면 교수가 거의 밑줄 칠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피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고 다 외워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공포감이 엄습하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여기 81페이지까지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82페이지까지는 그래도 그냥 배경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밑줄 치고 닥치고 외워야 될 것까지는 다행히 없네요. 그래서 그냥 이해 정도만 시키고 교수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오른쪽 단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그 단어에 밑줄 치고 별표만 칩니다. 자, 그 밑에 그 다음 줄까지 또 밑줄 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를 뜻하는 건데 자, 저 연력학 제2법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히 교수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 즉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적어 놓습니다. 자발적인 반응. 예,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자발적인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봅니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든 그 어떠한 동물이 죽어서 묻히든 심지어는 식물이나 우리가 먹으려고 뒀던 사과 같은 것도 땅에다가 묻게 되면은 썩어서
원자와 분자 단위로 다 쪼개져 버립니다. 즉 조직이 무너져 내려서 원자, 분자의 단위로 다 쪼개져서 흩어져 버린다는 건데 이게 흩어지는 현상이 바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어서 어떻게 분해가 돼서 원자와 분자 단위로 쪼개져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러한 반응이 매우 자연스러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데 우리 생명 활동의 특징이 뭐냐면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즉 무질서도가 점점 줄면서 원자와 분자가 모여서 단백질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었으면은 지방도 만들고 탄수화물도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 세포 소기관도 만들고 세포도 조직해서 만들고 세포가 모여서 또 장기 쉽게 얘기해서 기관도 막 만들고 그래서 그 생명체 개체도 막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현상에 역행하는 자연적인 법칙에 역행하는 연력학 제2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그러한 활동이 일어난다. 생명현상이 좀 신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장난같이 보이지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법칙이라는 말은 예외가 절대로 예외 절대 단 한 개 예외도 없이 항상 들어맞는 이론을 바로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만물의 변화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교수가 지금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갈 때마다 사람의 몸도 커지면서 뭐예요? 영양분들을 빨아들여 가지고 사람의 몸의 조직들 점점 만들고 세포들의 개수를 막 늘려나가죠. 그러면 이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인데 매우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법칙이라고 예외가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이 뭔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교수가 필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도는 무질서도는 영어로 S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자, 무질서도 S는 자, 개의 무질서도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주위의 무질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어떤 세포 안쪽에서 발생하는 무질서도와 세포 바깥쪽에서 발생하는 무질서도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질서도 두 개를 다 합치면 이게 바로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가 되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서 말하는 자발적인 반응에서 이야기하는 무질서도의 값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개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이 뭐다? 자발적인 반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과 세포 같은 것들이 분해되지 않고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태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이뤄서 배아세포가 되고 배아세포가 좀 더 자라서 태아가 되고 그게 더 자라서 신생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은 바로 개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몸체가 딱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몸체내를 바로 개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개 내부의 엔트로피는 점점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개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엔트로피가 월등히 증가하게 되면 이 주위의 엔트로피가 월등히 증가해서 감소하는 개의 엔트로피를 능가할 정도가 되어서 결국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개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이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말소리로 교수가 설명을 간단하게 조금만 꿀쩍꿀쩍거리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영상을 조금만 뒤로 돌려서 반복해서 듣고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81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82페이지로 건너가게 되면 물질 대사도 연력학 법칙을 따른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사람 체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적 법칙이 앞에서 말한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그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밑줄 좀 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살아있는 세포에서는 끊임없이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즉, 예를 들어서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처럼 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처럼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 화합물은 물질 대사를 통해 합성되기도 하지만 분해되기도 한다. 이때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여기서 연력학적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예를 들면 이 뒷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네 비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네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진한 것일수록 동화작용이란 말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고분자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동화작용,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한 물질들이 서로 합쳐져서 큰 물질을 만드는 게 동화작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는 그림 3.6에 동화작용을 간단히 말하고 있는데 동화작용은 작은 물질들을 에너지를 소모해서 어떻게 흡수해서 큰 물질로 만드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거에 반대되는 게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물질을 갈라버리는 게 바로 이화작용입니다. 자, 전에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데노신. 아데노신은 그 아데닌의 전분 물질인데 어쨌든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서열의 한 종류요. 네. 자,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녀석 옆에 P54라고 하는 이러한 녀석이 연속돼서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으면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이걸 ATP라고 한다 그랬죠. ATP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아데노신 하나에 PO4 3개가 서로 연결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동화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포스페이시라고 하는 녀석 세 마리가 어떻게 서로 만나서 ATP가 만들어져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유입이 되는데. 하지만 여기 있는 ATP가 자 그냥 먼저 설명할게요. ATP가 낙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다 아파.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이 물질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데노신의 포스페이기하고 피오포하고 피오포가 이게 딱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기 얘가 얘인데 여기가 똑 하고 끊어지면서 어떻게 뭐 AP 이렇게 연결되고 PP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반딧불 꼬리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뭐 이전 포스페이트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트 모노라는 말이 한 개라는 뜻이기 때문에 AMP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요 PP가 바이포스페이트 두 개의 P54가 뭉쳐 있다고 해서 PP 또는 PPI 이렇게 불러주는 존재로 쪼개진다.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요.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면서 ATP의 소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지금 ATP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82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괄호 3번 ATP의 에너지 특징이라고 해서 83페이지를 딱 넘어가게 되면 83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밑에 그림 3.7번 보이세요? 요거 보이시죠? 자, 요 파트가 아데노신 파트입니다. 유전자에서 우리가 아데닌이라고 부르는 거는 바로 요 녀석이었어요. 예, 당, 인산, 염기. 예. 그래서 아데닌 뭐라고 우리가 불렀죠? 어, 그 리보스, 그치? 리보스라고 해서, 어, 아이고, 갑자기 뉴클레오타이드. 아이고, 교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뉴클레오타이드, 아데닌의 염기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는 이거였죠.
예, 그거였죠. 근데 여기에 인상기가 PO4가 아니라 PO3네요. 미안합니다. 자꾸 PO3인데, PO3, 이거 PO4 맞네. PO4인데. 왜 여기는 그림이 있다고 보여지지? 자, 교수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 좀 지워볼까? 낙서가 글자를 덮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잉크 삭제. 아, 이유를 잘 모르겠네. 왜 이딴 식으로 돼 있지? 이렇게 해서 PO4. 아, 여기 산소가 하나가 더 숨어 있는데 이걸 표현을 안 했구나. 여기 PO4. 그 다음에 여기 또 PO4. 여기도 PO4입니다. 그림이 좀 잘못 그려져 있는 건데 PO4가 맞습니다. 인산이 세 개가 붙어 있는데, 자, 만약에 인산기를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나를 잃어버렸다. 여기서 여기가 또 끊어져서 에너지 방출돼서 이화작용이 나서 에너지 방출이 떨어지면은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두 개의 포스페이트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어져 버렸다 그러면 아까 말한 AMP가 딱 되면서 그래서 모노포스페이트만 갖고 있는 아데노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에 이런 식으로 순환, C번 같이 순환 활동으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발열하는 데 있어서 ATP가 ADP로 변하고 ADP가 다시 ATP로 변하는 이런 순환 과정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83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ATP가 물을 만나면 이런 식이 있죠. 여기다 적어봅니다. ATP가 물을 만나면. 반응식 그거는 별표 치셔야 됩니다. ADP하고 포스페이키 하나가 떨어져서 PI가 떨어져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가 같이 방출된다. 에너지의 양이 얼마다? 약 7.5 킬로칼로리다. 칼로리인데 그냥 어떤 뜻으로 칼로리냐면은 퍼몰.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1몰당 7.5 킬로칼로리의 에너지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ATP 1몰과 물 1몰이 반응했을 때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7.5kcal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수분해 반응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가수분해 반응. 물이 첨가가 돼서 포스페기가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가수분해 반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제대로 공부를 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83페이지 오른쪽 단까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맛배기 내용이고요. 이거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생물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셔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래도 기초 중에 센 기초였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때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하나만 더. 그래도 디테일하게 설명해줘야 기초가 쌓이니까. 이 P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떨어져 나올 때 PO4가 떨어져 나오는 게 맞는데 PO4 한 개가 떨어져 나온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가 극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가 다원자 음이온입니다. 이름 부를 때 인산, 기 이렇게 불러주거나 인산, 이온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부르는 명칭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PO4 2- 형태로 떨어져 나온다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이 벌써 58분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내고 바로 이제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봅시다.